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심리이야기 김담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자녀의 인상 발달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많이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술을 먹으면 언제나 늘 자기가 술값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술값으로 긁은 카드 값을 아내가 늘 갚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작은 가게를 하면서 월말이 되면 남편의 카드 값을 갚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언제나 늘 남편은 집을 나간다는 거죠. 그럼 아내는 나가서 달래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행동을 늘 반복하다가 하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바깥으로 나가자 괘씸해서 데리러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밤새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시댁을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은 자꾸 아내의 얼굴에서 어머니 이미지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싸움한 그 다음날은 더 심하게 이미지가 겹친다는 것이죠. 자, 이 남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 역할, 즉 남편의 역할에 미성숙하다는 것. 또 하나는 성 정체성의 문제, 즉 남성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사회성, 즉 인간관계에 미숙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의 기원을 남근기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근기에 경험해야 될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성 정체성 형성, 도덕성 형성, 사회성 발달 기초의 형성 등입니다. 근데 이 남근기를 잘못 보낼 경우 문제의 행동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심리학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을 진행해 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리비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인간의 심리 발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가는 지향점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또는 오이디푸스기로 나누어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의 주제가 되고 있는 남근기는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연령을 말합니다. 남근기가 되면서 가장 커다란 환경적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인물이 최초로 아이의 발달에 등장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주로 엄마에 의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면서 아빠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이드는 남근기의 심리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신화 속의 오이디푸스가 동성의 부모를 적대하고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듯이 남근기 아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오이디푸스 갈등이 나타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했느냐에 의해서 심리 발달의 기초가 형성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이디푸스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프로이드는 거세 불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빠가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의 남근을 잘 나갈 것이라는 거세 공포증을 말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거세 공포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아빠를 따라가면서 그 결과 성적인 정체성, 양심의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성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인간에게 근친상간의 원욕이 생물학적으로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남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 3세 무렵이 되면 훈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화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훈육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훈육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훈육의 방법으로서 기존과 같은 사랑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때 단호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거세 불안이라는 개념은 단호한 처벌, 단호한 엄벌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거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의 목적으로서 성적 동일시를 설명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도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환경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성입니다. 즉, 보다 초기 환경일수록 심리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연구에서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초기 환경 중에서 나와 유사한 자극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딸은 엄마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사성의 법칙을 깨는 환경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인 환경의 강도, 세기입니다. 또는 매력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유사한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이 나한테 임팩트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사한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힘이 없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면은 아들은 아버지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동일시는 거세 불안 방어 차원보다는 자극의 유사성 및 자극의 강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의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남근기 또는 오이디푸스기가 정체성 발달, 분별력 발달,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남근기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소위 말하는 남근기에 고착된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근기 또는 오이디푸스기를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모의 문제가 심한 집이 있습니다. 부모의 성격적 문제라든가 양육방식 문제라든가 가족 분위기라든가. 근데 이 문제가 남근기는 물론이고 남근기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심리 발달에,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성관계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음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인 내가 마이너스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보고 빨리 가긴 가는데 금방 플러스가 식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친구하자. 내 동생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친구의 또는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대상이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성애라는 것입니다. 어섹슈얼리티라는 것입니다. 모두 성 정체가 문제가 있는 케이스죠. 자, 둘째, 윗사람 관계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있듯이 세상에는 사회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세상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잘하길 원한다면 집에서 위아래 개념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곧 훈육의 문제이죠. 근데 훈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육이 거의 안 돼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러는 경우는 위아래 개념은 없이 사람은 다 똑같다는 이퀄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선생이면 다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젊은이의 제1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등이라는 이퀄이라는 가치와 함께 합리적인 명령을 따라가는 오더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훈육이 안 될 경우 이퀄의 가치만 갖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훈육이 안 되면, 안 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세상은 반드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훈육을 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훈육이 너무 세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의 사소한 실수에 너무 벌을 많이 주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윗사람에 대한 지나친 소위 말하는 거세 공포증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만 서기만 하면 지나치게 많이 긴장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심하게 쫄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거티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성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 부모를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성 부모를 지나치게 싫어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 시절은 동성 부모보다는 이성 부모를 보다 좋아하다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넘기고 자기만의 성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이성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성 부모를 미워할 나이가 아닌데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성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성 선택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이성 선택을 할 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애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나 닮은 이성을 좋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존적인 선택입니다. 나와 반대가 되는 이성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가 따라와서 현재의 이성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부모가 따라와서 지금 다 큰 나의 이성을 선택할 때 일정량의 지분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재 이성을 선택할 때 부모 닮은 이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마 닮은 여성, 아빠 닮은 남성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 친구와 부모를 동일시해서 이성 친구에게서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 친구가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성 친구에게서 부모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모습은 부모 안 닮은 이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엄마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예민하지 않은 여성이 이성 선택의 제1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먹었다면 나는 이성 선택의 1조건은 술을 안 먹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칫하면 사람 보는 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하지만 좋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술은 먹지만 좋은 남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술은 안 먹지만은 문제 있는 남성 또한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관계에 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주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관계 시에 발기부전, 오르가즘 장애와 같은 성기능 장애, 불안할 때마다 성에 집착하는 성중독 장애, 그리고 성도착 장애 등과 같은 문제의 단초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남근기를 잘 넘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발생 원인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친 부재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친이 부재할 경우 이런 학습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는 자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부친 부재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죠. 물론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가 아빠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엄마가 아빠 역할을 흉내를 내는 것과 아빠가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아이에게 미친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명 그림자 부모입니다. 얘는 아빠가 존재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휴일에도 일을 하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발휘하지 못하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호적상 있는 케이스지 사실은 한부모 가정이나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는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건데 바로 부권의 몰락입니다.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유사성보다 힘이 센 게 뭡니까? 자극의 강도, 매력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겠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결국은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학습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오는 성적인 자극입니다. 이것은 붙인 부재만큼 굉장히 위험한 자극이라고 프로이드가 말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부모로부터 오는 성적인 자극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원초경을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원초경으로 엄마 아빠 부부행위 침실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외에도 집에서 부모의 허술한 복장들, 이를테면 속옷을 입고 어린 자녀 앞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는 목욕을 하면서 신체의 모습을 노출을 한다든가 더 큰 문제는 신체의 모습이 노출이 됐을 때 부모가 부끄러워한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과 함께 부모로부터 보다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식의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의 성격장애입니다. 남극인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성격장애이죠. 여기서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4가지 유형의 부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박적 혹은 권위주의적인 부모 유형입니다. 이들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의 사소한 실수에 너무 과도한 처벌을 줍니다. 주로 부모가 강박적 인격이던가 권위주의적 인격이던가 그럴 경우 발생합니다. 과도한 처벌은 자녀의 초자의 발달에 이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일명 벌 주는 초자, 영어로 퍼니티브 슈퍼에고를 만들게 되죠. 이 경우 초자아는 자아의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벌 주는 초자가 발달하게 되면 보통 사람으로서 갖는 사소한 실수,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나, 열등감이 심한 나, 가장 큰 문제는 억압이 심한 신경증적인 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훗날 인간관계 장애, 성적 장애 측면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천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모 유형은 방임형 부모입니다. 말 그대로 자식을 놔놓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라 할 수 있겠죠. 방치하는 부모라는 겁니다. 이 경우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죠. 하나는 훈육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허접한 초자, 영어로 위크 스포에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도 창피하지 않는 나, 불안하지 않은 나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 더 나가서 자녀의 건강한 성적 정체 형성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 역할을 동일시할 부모도 없고, 그죠? 성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 줄 만한 그런 유력한 부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방치형 부모들은 남근기 이전부터 자녀에게 사랑을 아예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부모 유형은 과보호 부모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과보호형의 부모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모성애가 강한 부모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허위, 가짜 자아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불안순이 높고 의존적인 어린이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매달린 부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한 신경증적인 부모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미성숙하니 아이들이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하나는 부모가 너무 아이들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착하는 부모의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 동의시에 보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보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의존과 응석이라는 삶의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인간관계 대상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의존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존성을 채워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부모 유형은 악성 나르시스트 부모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요. 악성 나르시스트는 소위 스페셜 심리가 발달했습니다. 즉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자기보다 배우자한테 관심이 더 가면 이걸 못 견뎌야 합니다. 배우자를 흉을 보곤 아이들에게 보다 더 집착을 하곤 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기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빛내는 아이만 이뻐하고 자기를 빛내지 못하는 아이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무시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하나는 과보호 부모처럼 자녀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적 동의시에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중자아를 심어줍니다. 하나는 이 악성 나르시스트 부모는 아이들이 볼 때는 훌륭한 부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을 모방해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늘 이 부모가 늘 혼을 잘 내고 늘 짜증을 잘 냈기 때문에 혼난 대가로, 자주 혼난 대가로 나는 못난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적 자아는 나는 잘나니, 내적 자아는 나는 못나니. 결국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식의 정체감, 미숙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개가 있습니다. 옛님이 그리워 혼자 넘기 어려웠던 바위 고개. 이별의 고통이 너무 심해 창자가 끊어진 아픔에 희했던 단장의 메아리 고개. 모두 다 넘기 무지 어려운 고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란 고개이죠. 자녀의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란 고개를 잘 넘어가도록 제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가 취학 전의 아동이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동일시를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시에 두 개의 주요한 조건이 있었죠. 하나가 자극의 유사성과 함께 자극의 강도 또는 매력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동성부모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 흉보지 않기, 아이들과 부모가 친한 환경 만들기, 그리고 어느 한쪽 부모가 자식한테 과잉 집착하는 환경 자제하기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훈육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훈육은 인간 교육의 필수 조건입니다. 훈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교육이 안 됐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훈육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훈육의 적기입니다. 교수님,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만 3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훈육의 강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랑과 처벌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랑과 처벌의 비율에 황금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이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령과 성향을 고려해서 사랑과 처벌의 비율을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자기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벌을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훈육의 주체입니다. 훈육을 주로 누가 시켜야 됩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슈거맘, 비터 데디, 즉 사랑은 엄마가 주고 벌은 아빠가 주고라는 전통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켜서 거꾸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훈육을 해야 됩니다. 이미 어린 시절이 한참 지난 사람이라면 상처난 자신과 싸우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모와 건강한 관계에 맺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처받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자세히 기억나는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었던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거친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칩니다. 그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한 감정을 현실로 돌아와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몇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지지가 돼서 자아가 좀 든든해지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상처를 준 부모한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표현할 때 알아두실 것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말 표현해봤다는 것에 만족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부모랑 건강한 관계를 맺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의 심리이야기 김남일 교수였습니다.